그럼 어떤 트렌드가 나왔을 때 이게 길게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행에 그칠 것인지를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트렌드마다 달라요. 네. 기술 트렌드이냐, 산업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욕망에 해당되는 거냐, 다 다른데요. 욕망이 지속되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누구나 쉽게 하면 안 돼요, 욕망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4년째 트렌드를 발굴하고 계신 김용섭 저자님과 함께 할 텐데요. 변화의 본질을 좀 날카롭게 분석하고 계신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저는 트렌드 분석을 지금 한 20년 이상 하고 있고요.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는 한 14년째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렌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건 기업입니다. 제가 주로 기업들하고 트렌드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한 사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소비의 흐름,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잘 들여다보면 산업도 연결되고 기술도 연결되고 다양한 연결점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관찰을 한 20여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어떤 포인트들에서 이게 바로 지금 변화의 변곡점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시는 거예요? 우선 보통 사람들이 트렌드라고 하면 소비만 자꾸 떠올리시는데요. 네. 소비라는 건 결과물이잖아요. 소비라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주의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먹는지, 어떤 걸 입는지, 어떤 집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흐름들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되고, 또 이거는 또 어디와 연결되냐? 산업화도 연결돼요. 산업은 개인이 정하지 않죠. 산업은 오히려 큰 기업들이나 기술들이 정하게 되죠. 그러면 큰 기업들이 요즘 무슨 일을 벌이는지, 기술은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고 오늘 바로 개발되는 게 아니죠.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건 20년씩 걸리잖아요. 기술의 개발 순서나 그 다음에 진화되는 그 상황들도 다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 되면 어떤 산업이 더 커질 거고, 어느 시점 되면 어떤 기업들이 좀 잘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저 산업과 기업의 흐름 때문에 어떤 소비와 어떤 라이프 변화가 이걸 다 분석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고민을 이렇게 계속 해주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투자를 할 때 찾아보는 게 트렌드 정보죠. 네. 트렌드 정보인데 그 트렌드를 보니까 조각조각 따로따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세상은 뭉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트렌드, 경제의 트렌드, 소비의 트렌드, 사람들의 라이프의 트렌드, 이걸 잘 뭉쳐서 작업하는 게 필요한데, 아무래도 기업들은 이걸 뭉쳐진 답들을 자꾸 원하게 돼서 그런 작업들을 기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뭘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한 몇 년 정도 이어진다 이런 걸 트렌드라고 그러고, 몇 년도 더 길어서 한 10년쯤 간다 이러면 메가 트렌드나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이게 한 20년 넘어가 문화라고 불러서 우리가 누리는 상당수는 문화죠. 스마트폰이 지금은 문화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이게 트렌드냐 말까 이거 얼마 안 가지 않겠어 했을 텐데, 지금은 문화죠. 지금 우리가 다들 관심 가지는 AI 같은 경우도 AI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AI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흐름들은 계속 있어 왔었어요. 하지만 그 흐름이 잠깐 있을 때는 막 솟았다가 또 사그러지고, 솟았다가 사그러지고, 메타버스 같은 게 그렇죠. 메타버스가 그렇죠. 팬데믹 때 쏟았다가 사그러졌지만 팬데믹 이전에도 잠시 요만큼 올랐다가 사그러진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런 맥락들이 한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게 트렌드로서 가치를 가지느냐는, 기술과 관련되는 것은 기술의 흐름을 봐야 돼요. 기술의 흐름을 모른 채로 보면 지금 뭔가 반짝 뜨는 것 같죠? 근데 전체 흐름을 알면 얘는 어차피 가는 길에 잠깐 나오고 무조건 빠질래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떤 트렌드가 나왔을 때 이게 길게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행에 그칠 것인지를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트렌드마다 달라요. 네. 기술 트렌드이냐, 산업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욕망에 해당되는 거냐, 다 다른데요.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사람들이 한동안 많이 먹었다가 사라진 먹거리 중에 탕후루 같은 거 있어요. 네. 탕후루는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적은 트렌드가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탕후루는 네. 싸죠, 우선 가격이. 맞아요. 싸고 누구나 마음 먹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죠. 네. 이러면 욕망이 안 돼요. 욕망이 지속되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누구나 쉽게 하면 안 돼요. 욕망은. 탕후루는 몇천 원짜리니까 네. 전 국민이 먹고 싶어 하는 순간 당장 뛰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탕후루의 문제가 뭐냐?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먹어본 정도? 한 번 먹어봤어야 대부분 끝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나마 이걸 좀 더 지속적으로 먹었던 친구들이 10대 애들이었는데, 얘들도 아주 오래 안 먹어요. 태생적으로 이 물건은
반복적으로 먹고 만족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물건인데 내가 싸요. 이러면 어려. 라면은 근데 몸에도 안 좋고 이런데 사람들이 계속 먹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져 왔던 문화여서 그래요. 떡볶이도 죽을 때까지 먹었거든요. 추억을 우리가. 먹는 거 같기도 해요. 왜냐면 탕후루는 네. 우리 음식이 아니고 외래 네. 유입 음식이죠. 외래 유입 음식들은 대부분 단명할 수밖에 없는 게 먹어봤다가 제일 큰 욕망이에요. 저걸 먹어서 내가 살을 뺐다, 저걸 먹어서 내가 힘이 세졌다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먹어봤다가 제일 큰 건데 먹어봤다는 금방 충족돼요. 그렇죠. 보통 여행도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 간 여행지를 2번, 3번 가진 않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욕망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같은 게 있어. 강박이. 전 세계가 뭐 한두 나라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다 가보고 어느 정도 양이 좀 쌓여야지 질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데 이미 질로 넘어갔어요. 부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너 몇 개국 갔어? 너 50개국 갔어? 이런 건 안 쳐져요. 많이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를 가도 얼마나 충분히 잘 누리냐가 중요해요. 깊이 있게 누리는. 그래서 제가 2026년 트렌드에서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인간 증명과 경험 사치인데 바로 이 경험 사치가 여기에 해당돼요. 네.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 신세계 백화점이 여행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여행사가 한 2만 개 돼요. 네. 종합 여행사만 9천 개가 돼요. 네. 이 치열한 시장에 왜 백화점이 들어왔을까요? 얼핏 보면 쟤들이 그냥 문어발식으로 돈 많은 애들이니까 막 벌렸나 싶겠지만 얘들이 하는 여행 상품은 다른 여행업에서는 건드리지 못하던 상품이에요.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프리미엄. 기본 비즈니스. 어. 원래 그 백화점이 물건을 파는데 전체 매출에서 네. VIP 고객들이 몇 퍼센트의 비중일 것 같아요.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게 2020년에 한 31%였어요. 그렇게 높진 않네요. 31%였는데 2024년에 한 45%까지 했어요. 많이 높죠, 그러면. 왜냐면 백화점에서 VIP는 얼마 안 되잖아요, 숫자가. 네네네. 왜냐면 VIP 네. 고객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죠. 백화점에 가는 사람의 숫자로 따졌을 때는 VIP가 뭐 몇 프로 안 될 거잖아요. 네, 숫자로 따지면. 네. 근데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백화점에선 뭘 하면 가장 좋으냐? VIP 데이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회사가 백화점이에요. 그럼 뭘 팔아도 VIP가 살만한 걸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행 중에서도 지금 신세계가 그 8월부터 사업을 런칭했는데요. 백화점 중에서 얘들이 제일 먼저 했지만 아마 다른 백화점 곧 따라서 할 겁니다. VIP들이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되게 많고 거기다가 그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VIP 포인트에 산정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파는 여행 상품이 보통 1인당 한 2, 3천만짜리 상품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VIP 대상 여행사가 있어요. 조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팔았던 상품 중에 제일 비싼 게 1인당 1억 5천짜리 상품이 있었거든요. 제트 비행기를 타고 세계 대륙을 다니면서 여행하는데 그것도 그게 해봤자 한 2주같이 안 되는 일정이에요. 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 여행 가봤자 뭐 비즈니스 타고 뭐 이거만 생각하죠. 비싼 거. 네네네. 숙소가 달라요. 숙소 해봤자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 중에서 등급? 시즌 오성? 힐튼이 예, 예, 비싸지 예. 않을까? 예. 포시즌 힐튼보다 몇 배는 더 비싼 애들도 많아요. 그중에 스위트룸 같은 걸로 해서. 스위트룸 아니어도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만 같은 거죠. 아만 리조트 같은 경우는 예. 보통 한 싼 데가 한 100만 원대 한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보통 중국에 있는 건 좀 비싸고 제니가 갔다고 해서 유명해진 아만길이 그 미국 유타에 있는 그게 보통 한 300에서 한 500 사이 정도가 하루에. 시간당 20만 원씩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거기서 제일 비싼 방은 아니에요. 거기 제일 비싼 방은 더 비싼 데들도 있고 네. 아만이 전 세계에 35개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만 정키라고 이미 옛날부터 그런 아만들 다 가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와. 가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만한 해외 스타들 중에서 많고 네. 유명인들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도 유명인들이 자기 아만 갔다 온 걸 자꾸 포스팅을 해요. 그 전까지는 애들이 아만이 어딘지 몰라서도 포스팅을 안 쓰시잖아요. 네. 알아봐줘야지 이게 할 맛이 나는 건데 포시즌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딴 거 얘기해봤자 별로 좋은데 안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포시즌보다 몇 배는 더 비싸고 아만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요. 와. 그러면 뭐가 다르냐? 네. 프라이버시가 확실히 보상되고요. 그쵸, 그쵸. 아만 리조트는 방이 많지 않아요. 리조트 하나당 보통 한 20-30개 정도가 뭐 대부분이고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다 세밀하게 뭐 대응도 해주고 서비스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 가치를 포함시키는 상품들이 왜 자꾸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부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여행 상품은 부자 아니면 못 가겠죠. 그쵸? 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지금 최근에 영화 F1 무비가 좀 흥행이 되면서 F1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F1 대회 애들이 가더라고요. 가는데 그게 3일 해요, 보통 기간이. 네. 3일 프랙티스부터 클럽파이까지 본 게임이 3일인데 이 티켓을 다 팔아야 돼요. 네. 파는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쵸. 예. 그 전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좋은 거는 1,000만 원대까지 있고요, 티켓이. 네. 그리고 좀 싼 거, 예. 저 제일 구석에서 보고 고정 좌석 없이 그것도 싼 비싸요. 그것도 100만 원대는. 근데 그것만 내면 끝이 아니에요. 숙소도 잡아야 되고 많죠. 네. 이런 게 그냥 개인이 F1을 좋아해서 가도 최소 몇백 이상은 쓸 거잖아요. 네네. F1도 더 쓰겠죠. 네. 근데 신세계 그 상품이 이것도 있어요. 몇 천원씩 시작할 겁니다. 좋은 자리 잘 뽑아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애초에 많은 고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자 소수 고객만 딱 있으면 할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팔려도 수익성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품이 다른 보편적 사람들에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저런데 그냥 가는 거 비싼 호텔도 몰랐으니까 안 갔다면 모르고 못 갔다면 알기 시작했잖아요. 욕망은 알아야 시작돼요. 그러면 보통 옛날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많이 가면 이걸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적은 돈으로 많이 간다? 누릴 수 있는 경험이 사실은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겨우 먹고 그리고 갈 수 있는데도 입장료 싼 데만 가고 거기 현지에 가서도 만약에 그 현지에 뭐 되게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 있으면 오페라를 봐줘야 되는데 극장만 보고 나오고 맞아요. 예. 그리고 예. 그렇게 되면 경험치가 다른 겁니다. 과거의 여행은 사진으로 증명했잖아요. 네. 이젠 사진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사진은 속이기가 쉽죠. 합성도 가능하고 사진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그 백화점이 이런 사업을 벌린다는 건 좀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백화점의 VIP는 그래도 좀 전체 초 VIP 중에서는 좀 넓은 범주니까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과거부터 하던 거였는데 이걸 백화점이 나서고 여러 백화점이 동시에 나서고 이러면 점점점 벌어지고 거기다가 일반 여행 업계에서도 조금 좀 뛰어들어서 저만큼은 아니고 조금 비슷하게 따라가고 하면 넓어지겠죠. 욕망은 원래 제일 비싼 게 알려지기 시작해야지 넓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경험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욕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경험들은 부자들에서 한정된 경험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경험 가치가 딥하게 들어갈수록 경험에 대한 빈부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근데 부자들은 네. 경험도 충분히 누리고 네. 물건 소유도 충분히 누리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건 소비는 줄여야 되겠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웬만한 서민의 집에 가도 명품백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명품백 가지고 있고 누구나 수입차를 가져요. 돈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그걸 안 사고 벤츠 사느니 현대차를 사고 차익이 생기겠죠. 그 차익만큼 누군가는 그림도 살 수 있고 비싼 의자도 살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여행에 쓸 수도 있겠죠.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소비력은 꽤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니까 이 VIP 시장이 더 열린다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양극화는 뭐 이번 연도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도 계속 양극화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의 성장도 그렇고 대부분 양극화가 될 텐데 양극화에 있어서 그동안은 물질 중심으로 양극화됐죠. 네. 이제는 경험 갖고도 양극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차를 가졌냐, 몇 평에 사느냐 이것 갖고 너 부자냐 아니냐를 가렸다면 이제는 여행을 가도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떤 경험을 가졌냐, 어떤 그림을 가졌냐 이걸 가지고 가름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과 다른 우월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과시의 욕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난 그런 경험 사치 안 하고 난 부자들이 뭘 하는지 관심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럼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모두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SNS에서 왜 하필이면 그럼 부자들이 뭘 하는지 왜 자꾸 관심 가지고 연예인들이 뭐 하는지 왜 자꾸 관심 가져? 관심 안 가지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삶의 중심만 자기가 잘 잡으면 되는데 중심은 못 잡은 채 빈부격차나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뭘 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건 거죠 사실은. 특히 먹는 것 쪽이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마카세가 코로나 때 한창 유행했었고
작년에 흑백 요리사 유행하고 나니까 이제 미슐랭 식당도 유행한 것처럼 네. 단가가 비싼데도 사람들이 특히 먹는 거는 그래도 내가 한번 다 누구든지 뛰어들 수는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 중에서 제일 네. 값싸게 할 수 있는 경험이 고급 미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먹는 거에 대한 관심도는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도 계속 있긴 왔었어요. 뭐 20대들 사이에서도 그때도 미슐랭 스타 식당을 가는데 점심 때 많이 갔죠. 점심 때 주로 가요. 평일 런치. 런치가 점심이 제일 많이- 싸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점심 때 법인카드 든 사람하고 예. 강남에 아줌마가 제일 많았다면 어느 순간부터 법인카드는 사라지고 오. 법인카드를 이제 못 사 함부로. 아. 그러니까 사라지고 강남 아줌마 일부와 애들이 이제 장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애들이 장악하던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애들이 조금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 경험을 고퀄리티로 즐긴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한 번 좋은 경험을 하면 눈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네. 아. 그럼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열심히 돈을 안 벌어도 이런 거잖아. 매번 늘 모든 걸 비싸고 좋은 경험을 할 필요 없이 한 번은 누려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명품에 대한 거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거나 그 물건 자체, 소유에 대한 탐을 내려놓는다면 경험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판매는 지금 3년 연속 감소세거든요. 명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명품은 우리만 감소세가 아니고 전 세계 명품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예. 근데 럭셔리 시장 중에서 명품 물건은 마이너스인데 숙박하고 여행 쪽은 플러스예요.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 경험 시장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물건 사는 건 줄이고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건 거고. 주식도 보면은 제 LVMH 그러니까 루이비통 쪽이랑 구찌가 있는 두 프랑스 회사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미국의 호텔 체인 주가들 보면은 지금 뭐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경험사치라는 화두를 그래 부자들이 저러고 사는구나 에이 배 아파 이게 아니고 경험사치의 욕망 때문에 고급 숙박과 여행업이 저렇게 되는구나. 대신 여력이 저쪽으로 가려면 백 사는 여력은 줄어들 테니까 백은 우리가 조금 그 회사는 좀 달리 봐야 되겠구나. 이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LVMH가 지금 그 뉴욕의 맨하튼에 스토어를 새로 지금 리뉴얼하고 있는 게 있는데 7층짜리 스토어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은 가림막이 있잖아요. 예. 그 가림막이 루이비통 여행용 트렁크처럼 생겼어요. 초대형 트렁크, 7층짜리 빌딩이 트렁크인 거예요. 오. 말도 안 되게 멋지겠죠. 네, 가보고 싶다. 트렁크 그 가림막 만드는데 6개월 걸렸어요. 와. 트렁크 만들 돈이면 여기 강남에 뭐 빌딩 한 개를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공을 들였냐? 그거는 스토어 다 공사 끝나면 다 부셔버릴 거잖아요. 예.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샹젤리제, 파리 샹젤리제도 지금 호텔 하나 지금 리뉴얼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림막이 왜냐? LVMH가 그 회사의 가장 출발점이 되던 게 지금은 사람들이 뭐 제트기 타고 여행 가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19세기 뭐 이때는 기차, 호화열차, 우리가 그 추리소설에서 봤던 오리엔트 특급 뭐 살인사건 이 추리소설에 나온 오리엔트 특급 그 기차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게 없어질 것 같던 걸 다 뭐 사업가들이 사서 되살려놓은 건데 옛날에 그 기차를 유럽의 귀족들 뭐 왕실에 있는 사람 부자들이 그걸 타고 여행을 호화 여행을 다녔어요. 다닐 때 뭘 들고 가냐? 가방이 루이비통 트렁크예요. 그래서 걔들은 지금 루이비통 트렁크를 계속 강조하고 다니는 건 여행에 대한 새로운 부흥 이걸 지금 포커스로 좀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루이비통 LVMH 계열사 중에 하나 벨몽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벨몽드가 원래는 다른 회사 이름인데 얘들이 인수하고 이름을 바꿔놓은 건데 몇 해 전에 기차 사업을 해요 얘들이. 오리엔트 특급 이런 네. 기차 네. 기차 나중에 사진 벨몽드에 가서 사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말도 안 되게 호화스럽고 멋져. 유럽에 있는 그런 기차인가 그게 보네. 유럽도 있고 네. 동아시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기차들. 전 세계적으로 비싼 기차들이 운행이 많이 됩니다. 그게 사람들은 이제 기차는 퇴물이고 제트기의 시대에 뭐 우리가 그걸로만 여행 갔으니까 근데 진짜 부자들은 기차로도 여행 갑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잠도 자고 거기서 먹고 네. 깜짝 놀랄 만큼 되게 멋진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행에 있어서도 다시 아날로그 옛날 방식들에 자꾸 주도가 되는 거고 인플루언서들 온라인에 쓰던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뭐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었으면 존재감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걸로 또 돈도 많이 벌고 팔로워도 많은 사람들이 포스팅을 주로 뭘로 하느냐?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아날로그 경험을 다 포스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디지털 얘기를 경험하는 거 포스팅하지 네, 않습니다. 자기네 성공 기반과 자기네 배경은 디지털이고 온라인이지만 주로 자랑하는 건 오프라인과 아날로그예요. 뭘 먹었다, 어딜 갔다 그러니까. 예, 맞아. 왜냐면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는 게 리얼 라이프인 거예요. 네. 진짜 삶을 어떻게 잘 누리냐. 아, 가난할수록 OTT와 게임하고 SNS에만 주로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여유가 있을수록 진짜 세상에 나오는 거고. 맞아요. 이게 경험사치와도 연결되고 인간 증명하고도 연결돼요. 이렇게 되면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진짜 사람하고 쌓아야 될 경험이라는 게 낭비가 아니에요. 다.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사람하고 관계를 배우고 관계를 배워야지 배려를 하고 배려를 해야지 뭐 티키타카도 되면서 연애가 되는데 이걸 못 배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애를 못 하는 거죠. 연애를 제대로 자기가 상대방이 나에게 끌려다닐 수 없잖아요. 각각 주체인데 주체끼리 서로 대화가 되려면 맞아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에도 더 민감하고 취향에도 더 관심이 있어서 전시도 다니고 공연도 다니고 여행도 더 관심이 있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선 같은 또래들하고 올려놓고 봤더니 얘들은 게임하고 있고 맨날 실제 경험은 없는 채로 대화를 해봐도 자기 너무 중심적이고 말이 안 통하니까 놀 수가 없죠.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네. 경험이 달라요. 이렇게 올리지 못하니까 연애가 더 어려워지겠죠. 연애뿐이겠어요. 회사에 가서도 그렇죠. 회사에 가서도 사람하고 관계를 통해서 일이란 게 네. 대부분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일 자체가 힘드냐 이거보다 관계가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어가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 관계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종처럼 엎드려가지고 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누구든 다 관계를 통해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합의도 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일하는 건데 그게 연습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하든 저 선배 이상해 나빠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세대 갈등까지 벌어지는 거고 이걸 자꾸 갈등으로 부추기는 세력도 자꾸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극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세대나 남녀 상관없이 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어야 그게 같이 머물러야지만 이제 좀 서로 소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현실 세상에서 놀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놀면서 학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인류가 그렇게 해왔고 네. 근데 인류가 처음으로 사람하고 학습을 하지 않고 기계하고만 놀면서 학습을 한 첫 번째 세대를 만난 거예요. 그게 지금의 10대, 19, 20대가 되겠죠.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 뭐 스마트폰만 쥐고 놀았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사람이 아닌 존재와 대화도 하고 어울리고 왜냐면 대부분의 그 챗GPT를 비롯한 대부분의 AI 챗봇은 여러분의 비위를 되게 잘 맞춰줘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동조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진짜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쵸. 진짜 사람은 상대방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잘못됐어. 바로 잡아주거나 그 과정에서 갈등도 겪고 조율도 되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 알았구나. 이걸 하면서 사람이 뭔가 상대와 신뢰도 생기고 하는 건데 이게 생겼던 채 뭘 해도 잘했어 하면 대화에 대한 연습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사람하고 대화가 더 안 될 거고 조직 생활하기도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세대 갈등 지금 현 시점에서의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세대가 달라서라는 것보다도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서 사람하고 소통을 많이 해본 사람과 사람하고 소통을 잘 안 해본 사람과 이 갈등이 사실은 제일 크다고 봐요. 이 문제를 좁히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예. 기업들이 그 AI 혁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도모하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변화잖아요. 10명이 일하던 조직에서 가령 5명만 일해도 10명치 몫을 한다? 그런데 10명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고용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이 과연 이걸 자동화시키거나 AI를 활용해서 대체가 가능하냐? 대체가 안 돼? 그럼 이 사람 뽑자. 대체가 되면 굳이 사람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신입 채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채용을 하더라도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뽑아야 되겠죠. 와서 교육시켜가면서 1년 후에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 오늘 투입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AI 혁신으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40대, 50대가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도 크죠. 그것도 큰데 아마 20대 신입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클 겁니다. 클 겁니다. 예. 그러면 신입을 뽑는 이 추세가 줄어들게 된다면 굳이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고민도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몇 해 전부터 이건 이미 요즘 나온 고민이 아니고요. 한참 전부터 나왔던 고민인데 미국에서
성공한 빅테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퇴하거나 대학을 갔어도 뭐 하다마다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다 네. 이거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뭐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들에게 장학금 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시간을 아까운데 왜 여기서 허비를 하냐? 창업해라 빨리. 내가 돈 지원해줄게.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지금 비즈니스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 하루하루가 뭐 바쁘게 바뀌는 세상에선 대부분의 대학 교육은 과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과거도 아주 오래된 과거를 배우는 학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꼭 급할까? 급하지 않다. 대학은 과거의 세상에선 대학이 왜 중요했냐면 채용의 시대였어요. 과거에는 좋은 대학 나와야 취직이 잘 됐어요. 근데 더 이상 취직의 시대가 아닙니다. 창업의 시대인 건 거지. 미국은 이미 창업의 시대를 한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맞이했고 한국에서도 지금 10대들 중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학 나와서 그 간판으로 좋은 데 취직하는 이 공식은 무너졌어요. 근데 여전히 나이든 엄마 아빠들은 그 공식만 믿고 애들을 자꾸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고 입시 타령을 하는데 이렇게 나도 갈 데가 없잖아요. 더 흥미로운 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공고, 상고 이렇게 불렀죠. 이걸 지금은 뭐 직업계교, 기술계교 이렇게 부르는데 공고, 상고 옛날에는 인문계고 떨어지면 공고, 상고 갔죠. 그쵸. 요즘 반대예요. 오. 공고, 상고 떨어지면 인문계 가요. 왜냐면 경쟁률이 바뀌었거든요. 뭐 마이스터고 이런 것처럼 취업도 잘 되고 이런 데들 있는 그쵸. 거? 기본적으로 네. 10대들 관점에서 엄마 아빠가 살던 세상과 달라졌고 야. 기술직을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대학 가봤자 뭐 자기가 그렇다고 뭐 서울대 가서 의대 갈 것도 아니고 대학 가봤자 엄마 말 듣는 거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기술을 배워두면 내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져서인지 전국에서 대부분 상고 공고 경쟁률은 지금 다 오버됐고 네. 인문계군 대부분 미달이 많고 이게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AI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은 뭐 이런 사람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미래 유망 직종은 뭐 이 꼭 이름 물어봐요 엄마들이. 이분이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답을 했어요. 미래 유망 직종 배관공 시켜라. 배관공이요? 당신의 아이가 배관공이 되면 좋겠다. 배관공으로 특정 짓는 건 아니어도 배관공, 뭐 전기 기술자 공통점이 뭐냐? 손으로 하는 예. 기술직이에요. 아직 AI나 뭐 로봇들이 사람의 손재주는 못 따라가요. 네. 사람의 손재주를 따라가려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거기다가 미래가 되어도 우리는 집에 살 거고 배관은 꼭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집을 짓건 집을 사는 동안 고치건 배관은 늘 필요해야 합니다. 전기기술자도 마찬가지죠. 네. 흥미로운 건 미국에서 그 전기기술자 20대 전기기술자인데 인스타 팔로워가 100만 넘는 친구도 있어요. 전기기술자인데 와, 뭘 인플루언서. 올리냐? 네. 자기 전기작업만 올린 거예요 그냥. 네. 뭐 이상한 거 올린 것도 아닙니다. 전기기술자 팔로워가 10만, 20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타나 블루칼라는 안 좋아 뭐 그래도 양복 입고 이래 이건 너무 올드한 옛날 사람의 얘기고요. 이미 우리와 달리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 블루칼라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블루칼라로 충분히 자기 일자리 가지고 거기다가 블루칼라가 좋은 게 뭔가 하면 사무직은 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이 못 박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월급을 주니까 있는 동안 일을 빨리 끝내도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기술직은 안 그렇죠. 내가 그 역할만 오늘 다 하면 1시간 만에 다 끝내는 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훨씬 자기 시간 활용 좋고 워라밸도 좋고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일자리인 거예요. 거기다가 배관공 물론 초보들은 무조건 연봉이 싸죠. 싼데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직 배관공 미국 같은 경우는 석사급보다 평균 연봉이 낮진 않습니다.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이걸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긴 친구들이 자꾸 나오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한국의 현장은 나이든 옛날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기가 필요하죠.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뭐 젊은 기술직들이 뭐 숙련도가 쌓이고 하면 자기의 일자리에 충분히 가치를 가질 거고 서울대 나와서 일자리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상황보단 네. 그것도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일자리 대체 AI 때문에 내가 밀려날 걸까 고민하는 수많은 사무직보단 자기 기술 있으면 적어도 앞으로 한 20년, 30년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